이번 영상은 김민석 후보의 인터뷰 원본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해석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팩트체크 자막을 함께 넣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질문은 어제 정청래 후보에게 드렸던 질문 그 틀 그대로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선지 정청래 후보 연고지였죠. 충청에서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 대체로 전망하는 것과는 다르게 1위를 하셨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뭐 저야 지금 뭐 사실 선거를 오래 준비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조직이 가동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여론의 추세, 당원들의 어떤 바닥 여론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 여론? 예. 네. 근데 그 바닥 여론으로만 설명한다면 불경에서는 또 2위를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불경은 당연히 원래 충청과 불경이 이제 정 후보 쪽에 조직세가 강한 데 아닙니까? 저는 정청래 아마 후보의 조직세가 불경에서 강합니까? 강하죠. 왜냐하면 충청은 이제 연고지가 있고 대전에 대전이 특히 그렇고 대전 충남이 그렇고 불경은 정청래 후보의 어떤 핵심 조직을 맡고 있는 소위 미키 그 조직이 센 데잖아요, 부산에. 그 부분이 투표율도 높았고 그래서 오히려 투표를 만약에 이번 경선 유세 연설까지 하고 했다면은 저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조직세로 주로 나타난 것이어서 대략 그렇게 나왔는데 그에 비추어 본다면은 뭐 부울경 충청이 근소하게 또 부울경도 근소하게 조금 빠지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괜찮고 아마 합산이 안 된 국민 여론조사까지 한다면 조금 앞선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죠. 있나요? 그런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합산된다면 그걸 한다고 봤을 때는 왜냐하면 현재 추세를 어제 정청래 후보 주장은 본인은 바람이고 김민석 후보는 조직이라고 거꾸로 얘기하던데. 아니 이제 정 후보께서는 대표를 하시면서 한 1년 동안 조직을 쭉 하고 지역을 또 쭉 하셨고 연임 준비를 하셨고 또 당원 사이의 조직을 여러 종류의 조직을 하셨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런 조직이 존재하고. 네, 본인도 말씀하시듯이 지금 전당대회가 그런 당원 조직 외에 무슨 조직이 있겠어요. 의원들이라고 해도 의원들의 어떤 영향력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야말로 당원들 일반이냐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조직을 해놓은 것이냐 그거 차이만 있는 거죠. 의원과 당원으로 정 대표께서 자주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존재하지 않는 프레임이죠. 왜냐하면 전당대회 국면은 1인 1표 국면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수도권이나 중부권도 그렇고 특히나 호남 같은 데서는 거의 무슨 조직적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난번 공천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미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안 된 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전당대회는 당심과 의식, 그러니까 당원과 의원의 대결 구도라고는 전혀 볼 수 없고요. 당원들의 그냥 판단이 있고 그중에 조직을 좀 더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인데 부울경과 충청은 정 후보의 조직이 명백하게 강세인 곳이어서 전국적으로도 다 조직이 있는데 뭐 그렇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교적 선방한 것은 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 공방을 이제 두 분이 토론해서 하시기로 하고, 예. 이번 주 금요일은 제주, 인천, 토요일은 강원대구, 경북. 요 지역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구도하에서라면. 제가 1차전 부울경 충청은 7%까지만 밀리는 걸로 제가 막으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이길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건 이제 선호투표 계산 안 하는 겁니다. 1순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번 1차전 결과를 계산했을 때 2차전 그러니까 제주, 강원, 인천, 대구, 경북만 놓고 본다면 비기면 제가 최종 이길 거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기는 것 정도가 제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보고요. 그 이상 나오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당원의 어떤이나 지지층의 추세는 확실히 상승인데 제주도 그렇고 전에 제주도가
이해찬 총리 돌아가셨을 때 그날인가 다음 날인가 무슨 제주도에서 그 정 대표 지지하는 무슨 포럼이 발족했다 기사가 난 적이 있고 그런 식의 이제 조직들이 다 있는 곳이어서 꽤 오래 준비가 된 곳이어서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대략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곳이기 때문에 충청권 부울경만큼은 아니어서 비기면 저는 된다. 판세를 그렇게. 네. 그러면 거기서 비기고 결국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즉 1, 2차전을 비기면 호남에서는 호남에서? 한 표 이상 뭐 분명히 이길 것이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그 여세로 쭉 갈 거기 때문에 호남이 최대 승부처라고들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네. 전당대회가 항상 그랬습니다. 호남의 표심이 향배를 갈랐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후보님이 앞서가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를 원하시고 예상하십니까? 격차를? 저는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제가 1순위 표로 이길 거라고 봅니다. 50% 결과적으로는? 네, 그 근데 전체 호남에서는 어느 합산에 정도 있어서 격차를 생각하세요? 전체에서 50%를 넘기는 것으로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그에 육박하거나 넘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과반을 넘길 것이다. 근데 그걸 기대하고 넉넉히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 추세상 정 후보가 앞서기 때문에 그 추세는 지금 변화가 이미 지난주 말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수도권에 우리가 상륙하는 2주차 후까 3주차까지는 아마 그 추세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대략 거기서도 이제 우세로 돌았을 텐데 우세의 폭이 호남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호남에서 50%에서 뭐 하여간 50%를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고 최소한 전후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열세라고 하는데 지금 캠프 수도권에서 저는 분석으로는 최소한 비기는 정도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승부가 이미 결정지어질 것이고 예, 호남에서 승부가 결정되고 수도권으로 올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다. 않는다고 봅니다. 판세 분석은 물론 이제 제가 마지막까지 우려하는 딱 하나는 2022년 그 경선 때 이재명 후보께서 2차전에서 끝났는데 3초에서 까보고 놀란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 이낙연 변수 대표와의 하나를 대결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이낙연 예, 예. 3차 때 이게 하고 3차에서 이게 수도권에서 뭐지? 갑자기 그런 류의 이제 돌발 변수가 하나 있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마음을 못 놓고 있는 딱 하나의 사실은 우려 사항이 있는데 그런 돌발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죠. 그때 2022년 당시에는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공장장께서나 저 여론조사하는 박시영 평론가 같은 경우도 그때 오히려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런 의혹이 하셨던 있긴 거죠. 있었습니다. 말씀 그때는. 하신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그때 후보 시절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죠. 라는 식의 이제 멘트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는 그러고 우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넘어갔던 것이어서 제가 지금 뭐 다시 뭐 그 이슈를 재점화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로서는 제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변수라는 건 항상 있으니까요. 그런 아주 초돌발 변수 하나를 빼고는 저는 큰 흐름은 호남에서 승기가 잡히고 수도권으로 그냥 굳혀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판세 분석은 잘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원 후보가 먼저 제기했는지 김영 후보가 먼저 제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선원, 김영, 서미와 대체로 이제 김민석 후보가 가깝다고 알려진 후보들이 일제히 마지막 날 투표 못한 권리당원들 다시 투표 기회 주자 네. 제안했던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취지는 이해하고요. 현실적으로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번에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당원들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이 제도를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인 1표의 취지는 모두가 투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투표율이 높으면 좋은 거죠. 1인 1표 해놓고도 투표율이 뭐 50% 안에면 좀 민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투표할 수 있는 룸을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중앙선관위 욕을 했지만 중앙선관위 욕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상황이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충청권도 투표 중간에 작동이 안 돼서 1시간 연장시키고 이런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다면 당원들한테 떳떳한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점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선의 날짜에 따라서 투표 안내를 하는 것인데 저는 그건 권리의 문제라기보다 편의의 문제로 보거든요. 그냥 편의상 요번 줄 A 줄 서서 하세요. B 줄 서서 하세요. C 줄 서서 하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전체 전당대회 흐름을 보다가 아유 나 아무래도 투표해야 되겠어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은 그 줄을 안 섰다고 해서 그분의 권리가 없어지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야말로 당원 당규적 논쟁이나 헌법적 논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 장기적으로는 또 하나 더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 현재의 경선이 다 연설 끝나기 전에 투표 끝나잖아요. 되게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유세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이거 투표할 사람은 이거 안 듣고 다음에 투표할 분들은 자기 동네 아니니까 안 듣고 맨날 우리는 거기 앞에 있는 운동원 또는 거기에 열심히 같이 다니는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 향해서 유세하는 거예요. 사실 좀 이건 안 좋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투표를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하는 게 그 뭐가 나빠요? 저는 그 당원 주권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봐서 그 문제 제기를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쨌든 게임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룰의 변경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 하잖아요. 그냥 그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문제 제기로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그거를 막 쟁점화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당이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저는 한번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다음 전당대회 전에 미리 당원 토론을 한번 해서 이 문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식은 뭐 충분히 공감가고 경기 전에 반영시켜야 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그렇습니다. 당대표가 예. 되시면. 예. 예. 자, 이 질문도 이제 정찬 대표에게 한 질문인데,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최종일 여론조사까지 더 해서 이제 최종 순위 8월 17일 날 발표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이제 김승우 후보나 정청래 후보가 과반으로 그냥 일차에서 끝나는 경우 당연히 모두가 승복하겠죠. 과반은 아니지만 누적 김민석 1위인데 선호 투표까지 합쳐서 과반 넘겨서 당선된다. 또는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로 정청래 1위인데 선호 투표 합으로 당선된다. 이건 모두 문제 없이 승복할 것이고. 근데 이제 송영길 후보 3위로 지금 예상되는 후보 1순위인 분들의 2, 3순위를 확인해 보면 네. 김민석, 정청래 순위인데 저희 여론조사 꽃 기준을 보면 대략 6대3 더블 스코어 정도 난단 말이죠. 최소. 그러면 과반 아닌 김민석 1위가 선호 투표합으로 정청래에게 역전당한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과반 아닌 정청래 1위가 선호 투표합으로 김민석으로 역전되는 경우는 뭐 전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가설로 할 수는 있죠. 현실로서는 그렇죠. 별로 없지만은. 예. 그런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제 이제 정청래 후보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 그 경우 본인은 당연히 승복한다 네. 했는데 문제는 지지자들끼리 전당대회 후에 이 조건에서 통합이 쉽사리 될까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저는 최종 결과는 선호투표 아니고 50% 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99.99%라고 봅니다. 그 전대의 흐름상 그렇고 우리 지지층의 선택의 전략적 판단이 그렇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선호투표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것 자체가 우리가 정한 룰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후보들은 당연히 그럴 텐데요. 예. 세 번째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 선거 결과 또는 투표율, 득표율, 선호투표의 양상과 상관없이 저는 통합을 위한 노력은 그와 별개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될 거로 봅니다. 저는 사실은 어제도 TV 토론을 하면서 막판쯤에 이게 경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앙금도 있는데 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경선에 대한 거는 이제 털고 내부의 화합과 미래 대연대로 가자라는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제가 주말부터는 메시지 기조를 아주 실용적이고 조금 뭐
상대 얘기를 주로 안 하는 쪽으로 좀 바꿨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막판에 워낙 이제 다른 이슈가 얘기돼서 그걸 할 틈이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되든 또 어떤 다른 경우든 제가 뭐 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면 저는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당연히 전체 화합으로 가야죠. 근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노선의 결정이기 때문에 노선을 정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인사의 문제라든가 등등에 있어서는 뭐 전혀 문제 있는 게 없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8월 18일 이후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8월 17일 날 만약에 당선이 되면 8월 18일 날 뭐 할 거냐. 저는 흔히 이야기하는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보다 더 중요한 대여섯 가지의 우리 당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구들을 발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통합에 관한 것, 통합? 공천에 관한 것, 메가특구에 관한 것, 청년에 관한 것, 양극화 해소에 관한 것, 그다음에 당원 주권과 AI 정당에 관한 것, 뭐 이런 한 6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런 건 어떤 분들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는 있잖아요. 제 자유니까. 그렇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지난 대선을 하면서도 집권 100일 플랜을 짰으니까요. D1, D2, D3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저희가 상당히 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저는 당원 주권, AI 정당, 수기 정당에 관한 거는 김경수 위원장께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인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유럽 가셔서 그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안에서 AI 정당 관련한 부분을 하정우 위원장한테 좀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통합에 관한 거는 당내 화합과 연대, 뭐 확장 이런 건데 박범계 의원님한테 제가 공개적으로 부탁을 한번 드렸어요. 뭐 사실 이런 게 개파 따진 거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메가특구에 관한 거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정부와 합을 맞출 사람이 누굴까? 이광재 위원장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또 다른 분은 어떨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죠. 청년은 조금 다른 문제고 양극화 문제는 이거는 제가 사실은 끝내주는 카드가 있는데 이건 오늘은 아직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가령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 그게 이 당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그런 데 있어서 그냥 다 역량 따라 하는 거지. 우리 대통령도 똑같고 저도 똑같고 여기서 무슨 뭐 개파 따질 일이 뭐 있겠어요. 그 위원장만으로 뭐랄까요?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이렇게까지 감정 이입됐던 지지자들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가령 당원 주권 수기 정당 AI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당 개혁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거기서 다뤄야 될 일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는 이게 당의 토론 문화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멸칭도 그렇고요. 온라인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제게 오는 비판이나 또는 주문 이런 걸 보는 편인데 내용의 비판은 제가 이렇게 좀 숙독을 하지만은 어떤 형식으로든 욕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이미 확인되거나 검증된 문제를 억지로 프레임을 거는 거는 저는 보지 않고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 진정한 당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문화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당원이든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고민정 의원님께서 이제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전 그런 거 담아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품어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그냥 화합합시다라는 말로도 되겠지만은 정무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노력도 하고 제도적으로도 하고 체계적으로 제가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에 청와대에서 만나셨잖아요. 사실은 청와대에서 나오기 전에 제가 마지막 드렸던 건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연히 주례보고 때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님도 당연히 이런저런 과정에서 만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놓친 거였고 왜 안 됐었냐면 용산에 모시기가 좀 뭐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그걸 넘겼던 건데 그때 당이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길래 제가 그렇게 한번 모시면 어떠냐. 우리가 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랬었나 뭐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정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4통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 이재명 그 지지 그룹이 사실 김대중 지지가 노무현 지지고 노무현 지지가 문재인 지지고 문재인 지지가 이재명 지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의 코어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잘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기왕 이번 기회에 그런 문화적인 어떤 개선도 해가고 제가 생각하는 당원 주권 아까 예를 들어 김경수 위원장께 부탁을 해서 좀 해보겠다는 것은 그런 당원 주권, 수기, 당내 토론의 문화, 그다음에 멸칭의 어떤 혁파 뭐 이런 등등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적 노력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인사의 노력 그리고 실제 바닥에서 당원들의 저는 우리 당원 당규에 있는데 형해화되어 있는 것이 당원 협의회거든요. 옛날 추미애 대표 때 최재성 위원장이 그 혁신위원장을 하고 저도 함께 관여하면서 노력을 하다가 추미애 위원장께서 그때만 해도 이게 너무 혁신적이라고 해서 덮었던 건데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 당원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당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에요. 근데 그게 종교, 문화, 스포츠만 허용돼 있어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럼 지역위원회하고 충돌하게 돼요. 정책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령 저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혁신회의 분들한테도 이런 권유를 몇 번 드렸었는데 이제는 한번 그걸 바꿔보면 어떠냐. 그래서 경기도 기본소득 연구 당원 모임. 전남 무슨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당의 문화를 바꾸고 그런 걸 잘하면 지원하고 뭐 그러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통합되어 저는 갈 그렇게 것이다.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통합에 관련된 정무적 문제 중에 조국혁신당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인터뷰 하나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 논의를 할 때 아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상대일 텐데 상대는 까다롭지만 과정은 깐깐하고 결과는 아름다울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문제도 뭐 이중당적 이런 문제를 변론으로 하고 혹 이중당적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악의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이나 이런 데 보면 내가 민주당 원래 좋아하는데 조국혁신당 만들 때 좀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위법의 문제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당과 당 간의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공정해야 되니까 하나로 정리하는 과정을 갖자는 것이고 그런데 결국 지향하는 것은 윈윈윈이잖아요. 민주당에도 좋고 조국혁신당에도 좋고 전체에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진영에도. 어느 한쪽에만 좋으면 안 되죠. 그러면 죄송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좋은 게 뭘까요? 조국혁신당 계열의 정치인이나 아니면 그 정치 강령들이 보존되거나 아니면 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가장 나을까요? 민주당과 합당을 통해서 아니면 독자 생존과 연대를 통해서 사실은 저는 검증되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나을지 양쪽 다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 제도에 대한 설계도 해봐야 되고. 본인 생각으로는 어느 쪽이 낫습니까? 저는 사실은 조국 대표한테 가장 많이 민주당에 빨리 합류해서 정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많이 권했던 사람일 겁니다. 제가 감옥에 가서도 권했고 그 감옥에 다른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도 권했고 나온 다음에 만나서도 권했고 그런데 그건 제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애정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당 자체가 어떤 게 좋을지 결과에 대해서는 자체의 노선과 소신도 있고 한 것이어서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 잘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근데 어쨌든 쉬운 것, 분명한 것은 이게 과거 같은 개파 방식의 지분 나누기는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도 주장도 못할 겁니다. 결국은 합당을 해서 하건 연대를 해서 하건 어떤 지역에서 다른 당의 후보로서 경쟁하거나 당내에서 공천 경쟁을 하거나 결국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그 경쟁력을 돌파할 수 있는 후보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좋은 분들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있는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이 따로 또는 안에서 경쟁을 해서 어떤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경선을 돌파할 것인가 이건 사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 이슈는 또 한 번 더 남아있는 나누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서로 빡빡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어떻습니까? 생일별 최고위원 투표 지침이라는 짤이 이제 인터넷에 네. 도는데 그것 때문에 정 후보 그리고 최고위원 몇 분을 윤리 제소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정청래 후보는 그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라고 항변한단 말이죠. 네, 이제
저 엄격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것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제 워딩은 저는 선관위에서 그게 주의를 받았습니다. 예. 선관위에서 인상선관위에서. 예, 주의를 받은 이유는 자발적이 아니라 집회 내에서 후보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현재 당원 당규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구두가 아닌 홍보물까지 동원한 방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받은 것인데 주의를 받은 것은 굉장히 낡은 개파적 방식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전례도 없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보고 저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건 윤리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고 정 후보께서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제게 얘기한 것은 저를 아예 대놓고 윤리감찰단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저를 지목해서 하신 것이어서 사실은 타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당의 통합이 되겠습니까? 비현실적이어서 조금 두 개는 다른 문제인데 어쨌거나 제가 그 후에 보니까 저는 문제제기를 그렇게 했는데 선관위에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이걸 더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정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전 그러면 이제 됐다 그것은 그냥 더 쟁점화하지 말고 이미 시작된 각 지지자들의 자발성 문제로 놔두자. 그러니까 뭐 후보자들 지지자들이 뭐 홀짝으로 하든 1, 2, 3으로 하든 그렇게 하면 아마 전 그렇게 되면 소위 지금 친명 후보들 나머지 5분도 그런 방식의 다양한 짝짓기 시도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이미 그런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나머지 5분은 그런 짤도 있어요. 나머지 5분은 그렇게 어떤 일관성을 갖고 도는 게 현재까지는 많지 않은데 불가피하게 지지의 실체보다 현재까지의 순위가 조금 더 그 소위 정 후보와 가까운 세 분에게 유리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날 것이고 표가 많은 호남 수도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얘기하셨으니까 정청래 후보가 윤리감찰 지시한다는 이유는 근거 없이 신천지 연루소를 제기했다는 이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선 2022년에 이미 신천지 문제가 우리 공정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불거지긴 했어요. 예, 이미 이제 당내에서 제기가 됐고 후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최민희 의원이 이미 지난 2025년에 법안을 냈습니다. 그 법안의 취지 자체가 특정 종교 조직의 경선 개입을 우려해서 낸 건데 그게 어딥니까? 뭐 기카불은 아닐 거 아닙니까? 신천지 아니면 통일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이미 합수원 지금 수사가 있고 박선원 의원도 얘기했고 저도 문제 제기를 할 때 제가 계엄도 했던 사람인데 생짜 아무 얘기도 없이 했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걸 얘기 안 해도 이미 충분히 근거가 나와 있고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받아서 이후에 정리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 정도를 얘기하고 문제 얘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론으로는 이해하는데 근데 이제 전당대 초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이라고 하셨던 그렇게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천지가 당내와 비밀리에 연합하고 있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기서 반명은 정청래 후보를 의미하는 거 네,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오해하려면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전체로서 완결된 형태의 연합이라기보다는 저는 실제로 그런 반명 또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 각각의 핵심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에 있어서의 연계가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연계가 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부분의 핵심적 요소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건 모르겠는데 비밀 연합으로 하셨으니까 여기서 반명은 비밀 그거는 이제 은폐되어 있는 연계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럼 그러니까 단일 지도자 원 그야말로 그것이 정청래 후보다 이렇게는 제가 얘기 안 한 거예요. 반명은 정청래 후보를 뜻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행태에 있어서는 반명과 분열주의적 행태로 비판받을 소지를 정청래 후보가 명확히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그것을 신천지와 연결시킨 것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은 결국은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의 비밀연합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은 이제 본질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연합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은 연계를 지적한 것이고요. 그것이 단일
후보가 그것의 지휘부다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다만 반명은 맞습니까? 보시기에? 왜냐하면 명청대전이라는 표현도 하시는데 명청이라는 건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명청대전이라는 반명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 오랫동안 존재한 그런 용어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쓰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실제 명청 대전이라고 할 갈등과 만한 명청 갈등과 명청 그러니까 당정 간에 단어는 당청 간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수준의 긴밀이 실제로 잘 되지 않은 것은 불편한 진실이죠. 지난 1년간에. 당과 청와대 간의 담청 간에 명확하게 하면 조율이 잘 안 됐다. 네, 그 저는 근데 불편한 조율이 진실. 잘 안 됐다를 뭐 무능 프레임으로 공격할 수는 있는데 반명 프레임은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최근에는 이제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의 등장으로 일이 급히 꼬였다고 봅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사실은 대통령의 개혁성을 근거를 박약한 상태에서 반개혁으로 사실은 프레임을 잡았고 반검찰개혁으로 프레임을 잡았고 거기에 ABC라는 분열주의적인 프레임까지 잡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사실은 나 저 대통령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흔드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 주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은 양자택일 우리가 양비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을 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에 들어갈까요? 저건 불가피하게 소위 대통령을 지키거나 친명 쪽이 아닌 쪽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친명이 아닌 쪽이다. 그러니까 명청 대전은 언론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양상은 존재한다고 존재한다고 봅니다. 사안의 케이스도 뭐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정청래 후보는 항변하는데 김민석 대 정청래 대결이란 몰라도 그래서 석청대전 예를 들자면 몰라도 명청대전 없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본인은 친명이다 억울해하는데 제가 명청대전과 이런 갈등이 없으면 뭐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습니까? 굳이 뭐 제가 꼭 당대표를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제가 로망 얘기한 것 같고 문제를 삼던데 제 로망이라는 거는 민주당 했던 사람은 민주당 대표하는 게 로망이죠. 딱 그 정도 워딩 한 번 한 것이고 지금 때려치고 나와서 총 대표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지지난 대선 때 불교 파동이 났을 때 차라리 당에서 나가주는 게 잠깐이라도 나가 있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걸 거부해서 대선에 진 거라든가 또는 지난 대선 때 호남은 안 가도 되니까 충청도 하세요라는 당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정부 수립 이전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안 수사를 대통령이 수기에서 하자. 나는 결론은 보안 수사권 폐지로 놔도 좋지만 수기에서 하자고 하는데 그걸 매번 바로 쳐버리는 거라든가. 그리고 막상 그러면 4월 달에 끝내자고 하니까 그때는 또 그거를 지연한 거라든가. 그건 이미 이제 다 입증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보안 수사권을 지연시켰다고 보시는 거예요 논의를? 그건 이미 100% 입증된 거죠. 그 한정혜 의장도 말씀하셨고 제가 그래서 일찍까지 공개하려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얘기한 것이고 그거는 사실은 어제 TV 토론을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정청래 후보는 왜 지연시켰다고 보십니까? 본인은 보안 수사권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전당대회 때까지 이 이슈를 끌고 오려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끌고 오려고 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고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론으로서의 합당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폭탄선언식으로 해서 하고 합당을 망친 거죠. 그거는 뭐 본인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게 얼마나 국정에 부담을 줬습니까? 선거가 지방선거 시작됐을 때 대통령 사진 쓰지 못하게 하는 당의 방침 이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실수였다. 그건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대통령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선거를 이겨야 하는 판에 대통령 사진을 쓰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뭡니까? 5,000피 됐을 때 합당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재출마 부분에 대해서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지만은 직간접적인 입각 권유까지도 있었다라는 뭐 보도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지 않게 입장을 정했다라는 것이 정부부 측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는 현재의 긴장에 대한 것이 있는 거죠. 게다가 유시민 전 장관의 최근에 어떤 당에 대한 의도가 진위가 어쨌든 간에 당을 흔드는 거 대통령에게는 흔드는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당의 정청래나 김민석 정도가 유시민 전 장관이 대통령을 흔드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10개가 넘잖아요. 그럼 이걸 친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명이다. 판명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게다가 분열주의죠. 이틀 전에 네. 광주에서 그 지금 쭉 말씀하신 명청대전이 한 달만 더 이어져도 메가 프로젝트 나라의 명을 흔들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메가 프로젝트가 흔들린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과 뭐 호남뿐만이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가 흔들리거나 어떤 정당이 흔들리거나 정권이 흔들리면 다 뒤집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승부수를 대통령이 대통령 개인으로 보나 당으로 보나 정부로 보나 건 건데요. 삼성하고 SK가 아주 너무 행복해서 이걸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억지로 시킨 건 아니지만은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는 통합이 된 광주 전남이 우리가 인프라 하는데 지원할 게도 있었고 정부가 화끈하게 지원할 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는 지방으로 가야 우리가 지원합니다라는 정부의 방침이 작동한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벌써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잘못됐다, 뭐 국감을 하자, 특검을 하자 등등부터 시작해. 자 그러면 당정이 흔들리고 당이 흔들리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선거 전에 멀쩡하다가 지금 선거 후에 당 지지율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증시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주춤했지만 오세훈 한동훈 택도 안 되는 무슨 대권 주자들이라고 둘 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란으로 집에 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기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의 당청 상태가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우리가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똑같이 지난 1년과 똑같은 정청래 후보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 아이고, 이건 더 하겠구나. 이제 대통령은 완전히 이거 누가 흔들어도 유시민 장관이 대놓고 흔들어도 누구도 견제도 안 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지겠죠. 그러면 다 보는 거죠. 그러면 정책이라는 게 힘이 실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모든 정책 그중에 이제 남아있는 4년 동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호남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프로젝트라고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흔들리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제가 안 되면 흔들린다 그게 아니죠. 근데 이제 들리기로는 이재명 정부 메가 프로젝트가 당대표 누구냐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객관적으로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는 객관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 대표가 되면 흔들린다고 봅니다. 왜?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흔들릴 정도 약속밖에 못했다 이렇게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15대 1로 예견될 정도의 선거 국정 지지율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근데 선거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선거 사흘 전에 총리로서 거의 마지막에서 한두 번째 주례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둘이 매주 하는 겁니다. 선거 사흘 앞뒀습니다. 둘 다 선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선거에 대해서 간절히 이기길 바랬죠. 왜? 그래야 국정이 안정되니까. 근데 걱정이 있었죠. 서울 걱정, 부산 걱정 다 한 겁니다. 결과는 어쨌든 대통령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표정 관리가 안 됐다 정도의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딱 등장 지금 한 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국정 지지율 떨어지고 증시 흔들리고 여러 가지 정책 흔들리고 저는 지금이 어떤 때냐? 비로소 내우외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정부, 모든 정권, 모든 정당, 모든 집권당은 내우외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야 하는 때입니다. 4년 남았습니다.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지금 기차 시간 때문에 지금 네.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각도에서 권리당원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절박합니다. 그리고 이번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으면 젠슨 황이 한국 보고 황금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황금시대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야 합니까? 이재명 정부가 힘을 갖고 이 4년 돌파해야죠. 김민석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만들어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번 주 결과 나오면 다음 주 한 번 더 모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후보였습니다.